네, 오늘 8강 수업 임진왜란의 발발과 그리고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 지금 개봉 중인 영화 한산에서도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죠.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하면은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인데, 조선이랑 어디랑 전쟁한 것 같아요? 왜라고 하니까? 그렇죠. 일본이죠. 임진왜란이 일본과의 전쟁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치? 일본이 우리나라 여기 밑에 있잖아. 이쪽에 대마도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배를 타고 우리나라의 부산쿠를 가장 먼저, 부산진을 먼저 제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일본이 이유 없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는 맨 6세기 정도 접어들어야 하나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일본 섬이잖아요. 그 섬이 지역별로 성주가 있고 우리는 그 성주를 영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다이묘, 일본에선 다이묘라고 부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지방마다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니, 누군가 왕이 하나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진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스카 시대로 넘어간 다음에 전국 시대로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국 시대, 전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시대야. 계속 여기 이쪽 영주는 여기가 자기가 제일 세다 그러고 이쪽 영주는 자기가 제일 세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싸움이 심화가 되고 있던 찰나 그때 이 전국을 일본 전역을 통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통일을 해놨거든요. 거의 다 통일을 해놨을 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가 죽게 되자 그 이후에 이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싹 통일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았겠지. 근데 지방에 있는 그 강하게 자기 힘을 주장했었던 영주들, 다이묘들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다고 그래서 나 도요토미 얘기 잘 들을게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니 쟤는 뭔데 전국을 통일했대? 내가 왜 제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분노가 이제 생겼던 거야. 지방마다. 그러니까 이 지방 다이묘들을 다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일본 밖으로 이 분노를 이제 발산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일본은 일단 섬나라잖아. 일본에 자연재해 뭐 많이 일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 아니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아도 계속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일본이 요 밑에 있는 섬나라잖아.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 대륙으로 넘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동북아시아라 그러면 세 가지 나라가 있지.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요 세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맞아요. 중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였어. 그래서 이 일본이 여기 조선을 발판 삼아서 명나라로 가고 싶은 거야. 여기 명나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조선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똑똑 우리 명나라로 갈 수 있게끔 명나라를 칠 터이니 명나라를 치러 갈 수 있게 길을 터라 라고 이야기해. 그걸 우리가 정명가도라고 하고 있어요. 정명가도 무슨 뜻이냐?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터라 라는 뜻인 거야. 정명가도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길을 트래. 물론 기분이 나빠,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제발 명나라 갈 수 있게 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야. 완전 우리한테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야 이거 전달하면 전쟁 나겠는데? 막 이렇게 어떻게 말을 진짜 사리고 몇 번을 거쳐야지 이거 뭐 어떤 수를 써서도 왕께서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명가도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어. 명나라랑 우리 조선은 4대 관계였어. 조선에서 외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4대, 두 번째는 교린이야. 4대라는 것은 조공과 책봉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한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효린이한테 막 머리 이렇게 싹싹 빗어주고 매일 어머 효린 공주님 너무 이쁘시네요 막 싹싹 빗겨주고 막 맨날 음료수 이렇게 빨대 땅 꽂아가지고 바치고 막 그래. 근데 효린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잘하고 있군 하면서 선생님한테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한테는 이득이겠지. 뭐 그 정도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4대의 관계라는 건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이 나라한테 충성을 바치면 이 나라한테는 그래 알겠어 하면서 이제 책봉 뭐 은이라던가 아니면 은보다는 이제 비단, 도자기 이런 고급 물품들을 우리가 들여오게 됐던 것이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상황은 맞았어.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조공 관계는 그런 관계였고 4대 관계라는 건 그런 거고, 교린 관계는 우리가 일본이랑은 교린 관계를 맺었는데, 교린 관계라는 건 친구, 맺을 친구야 친구. 예를 들면 가끔씩 친구랑은 우리 어때요? 엄청 사이가 좋다가도 1층에 인생 네컷 생겼잖아. 인생 네컷 찰칵찰칵 찍다가도 사진 나왔는데 친구가 예를 들면은 자기 잘 나온 사진으로만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싸우겠지, 그치? 이렇게 싸우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이라고 해서, 회유책은 일로 와 막 이렇게 막 착하게 쭈쭈쭈쭈 해주는 거고, 강경책은 어이씨 이게 어디요? 이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강경책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명나라만 4대 관계를 맺고 나머지 나라들 뭐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류큐, 지금 오키나와거든요. 이 지방들뿐만 아니라 시암이라고 하는 타이랑도 그런 관계들을 맺어왔단 말이야. 인도네시아랑도. 근데 이거야 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명나라를 치러 간대. 그런다고 우리한테 길을 트래. 우리 그럴 수 있어 없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정명가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요. 뭐라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럼 거절을 해버려. 거절을 하게 되니 일본군 20만 대군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밑에가 이제 대마도가 있고 여기 더 밑에가 이제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대마도 위로 싹 해가지고 부산진으로 들어왔어요. 부산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흑의장군 정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정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산진의 첨절대사였는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워. 정발에 대해서 선생님은 살짝 할 말이 있는 게, 일본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이랑 화해를 해. 일본에서 야 그거 임진왜란 일으킨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거야. 우리는 아무 상관없었어.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았어. 우리 친하게 지낼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바들바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해. 이거는 이제 외교 사절단이야.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신하들과 일본의 신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거든. 근데 거기서 임진왜란 때 가장 이제 인상 깊었었던 장수 한 명을 이야기하라 그래.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 뭐 건율 장군 아니면 뭐 곽재우 장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여기 일본에서는 정말 이 정발이라는 장군이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일 첫 전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발 알지 이랬는데 우리 조선의 신하들은 정발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런 조금 좀 얘기하기 좀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부산진으로 먼저 쳐들어왔을 때 이 첨절대사 정발이 그거를 목격을 했었다는 거야. 부산진으로 이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우리가 봤었대. 근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겼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선조 실록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 사실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더 많고, 선생님 생각도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부산진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들어오는데 그걸 못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어쨌든 이 부산진이 정발 장군이 이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여기 부산진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이 부산진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나서 쳐들어온 게 동래성이었거든요. 동래성에는 이제 송상현 장군이 있었어요. 송상현 장군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솔직히 또 부끄러운 역사가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전라자병사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간 거야. 내가 동래성 지킬게 가가지고 산에다가 진을 치고 있을게 해놓고 말 타고 도망을 갔어. 그게 그림에까지 남아있단다. 그래, 부산진과 이제 동래성을 침입한 다음에 우리는 처음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병력 차이가 너무 심했어. 정말 부산진에서도 일본군들이 깜짝 놀랐대. 야, 조선이란 나라, 야, 생각보다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뭐 군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왕을 위해 싸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이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또 유교적, 성리학적으로 충성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의식이 잡혀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지. 일본은 일단 그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 만약에 영주가 죽으면 그 사람들의 항복이야.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를 담당하는 장군님이 죽었어. 장군이 죽어도 우린 그래도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와, 리스펙. 진짜 존경한다. 야, 생각보다 얘네들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군이 진짜 사기가 팍 떨어지는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 초기에는 패전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상주에서는 이일장군, 충주 탕금대에서는 이제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투를 했지만, 정말 패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준비가 우리는 안 돼 있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 약 7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 7년 이상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파적지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왔던 거지. 근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랑 싸우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랑 싸우다가 이 사기가 팍 꺾였던 순간이 바로 우리 당시의 조선시대 왕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선조였었단 말이에요. 선조가 피난을 갔어. 어디로 피난을 갔을까? 선조가 피난을 갔어. 의주로 피난을 간 거야. 의주는 있잖아. 여기 있어. 거의 지금 끝까지 간 거야. 그치?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우리 평양성까지 함락을 당했었어. 일단은 한양이 함락됐고, 한양이 함락했던 건 우리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1월달에 일어났었는데, 이미 5월에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양성까지 함락이 되었던 것이죠. 계속 함락 당하면서 심지어 왕은 의주로까지 피난을 가니까 일본군은, 야, 얘네들 사람들은 엄청, 야, 여기 조선의 장수들이랑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싸우는데 왕이 도망을 갔다고? 왕을 진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다르지. 우리는 왕이 죽으면 안 돼. 그럼 나라가 아예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고, 일본은 다이묘들이 이제 성주잖아. 성 밖으로 어떻게 나가? 성이 자기 건데, 그치?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죽어도 성 안에서 죽는 거야. 만약에 다이묘가 죽었어. 그럼 그 부하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항복? 요게 맞는 거잖아. 그 그림을 그리고 한양까지 탁 하고 올라갔던 거야.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으니까. 탁 올라갔는데 평양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착착착착 도망을 가니까 평양성도 촥 함락을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지? 의주로까지 피난을 가? 그러면서 선조가 명나라까지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걸 우리 신하들이 간곡하게, 전하, 나라를 버리고 가시는 건 아니됩니다. 지금 전하께서 만약에 국경을 넘어버리시면은 우리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그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요거는 우리가 초기에 패전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초기에는 패전을 했지만 바로 이게 중요해. 우리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임진왜란은 1592년 1호 9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4월달이었단 말이야.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탁탁탁탁 이 일이 거사가 치러지고 있잖아. 그때 이제 우리 수군들과 의병은 뭐냐면 자진해서 그냥 평민 출신, 이 평민 출신의 사람들도 그냥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야. 이 의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승리를 이끌게 되는 것. 일단 요게 중요해. 옥사당한 따라해볼까? 옥사당한. 요게 굉장히 중요해. 시험 문제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중등 과정에선 나오지 않아. 고등 과정에서도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고 임진왜란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할게. 카메라를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이동을 했어. 자, 일단 제일 처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첫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옥포해전이야. 옥포해전.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지. 옥포해전. 그리고 사천해전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사천해전. 사천해전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딱 기억나는 배가 뭐야? 거북선. 맞아. 거북선을 처음으로 이제 썼던 게 바로 사천해전이었어. 거북선. 당시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라는 자리였거든요. 어떤 데에 이제 수군이라는 뜻이겠지? 병마사는 뭘까? 병마사는 뭘까? 육군이야, 육군. 말을 타는. 육군. 자소사였었던 이순신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첫 이용해가지고 이 왜군 있지? 일본군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단 말이야. 진짜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바들바들 떨었었어. 선생님이 어제 한산이라는 영화, 오늘 이 수업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도 딱 초반에 나오는 거야. 사천해전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을 해. 이때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일본군들이 막 바들바들 떨어.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왼쪽 어깨에 활을 맞았었단 말이야. 그런 부상을 입었었던 게 이제 사천해전이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포해전이었어. 사천해전에서 승리를 했었던 그 기운 그대로를 팍팍팍 이끌어가지고 당포해전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천해전에서는 경상 우수사로 있었었던 원균이라는 장군, 원균 이름 들어봤어? 원균. 대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거북선을 다 해드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원균과 함께 이제 합쳐가지고 사천해전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원균과 전라 우수사로 있었었던 이혁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이혁기라는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했던 해전은 바로 이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게 된다. 한산도 대첩에서는 그 말로만 듣던 날개를 펼치는 전법, 하객진 전법을 사용했어요. 원균,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상우수사로 있었던 원균이라는 사람도 이 하객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하객진에 대해서 막 하객진? 와, 그거 엄청 좋은데? 와, 엄청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야, 그게 되겠냐? 그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할까? 아니, 바다 위에서 성을 쌓는다고? 그건 불가능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객진 전법으로. 하객진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충분히
수분이라는 거는 뭘 알아야 돼? 물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바다의 해류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 해류까지 읽고 전략을 다 짜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전략이었었지. 한산도 대첩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고,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을 때 이게 영화 마지막에도 이게 나와. 이건 절대 스포가 아니야. 역사 영화는 스포가 아니거든. 이제 승리를 했었던 이제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과 전라 우수사였었던 이혁기가 같이 이제 한산 해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이제 1년 뒤였지. 바로 승리한 다음에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더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그게 바로 이 부산포 해전이야. 부산포 해전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고, 이 당시 한산도 대첩 때 일본군도 이와자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일본군에서도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지 아니면은 저기 밑에 있는 전주를 먼저 전주성을 함락시킬지를 되게 많이 두고 고민을 했었어. 그랬는데 이제 전주성이래, 진주. 결국에는 이 진주성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야. 진주 대첩에서 김시민이 진주 대첩을 이끌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진주 대첩이 다른 거는 해전이고 다른 거는 막 그러던데 왜 요거는 한산도랑 진주는 대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임진왜란 3대 대첩 안에 들어가거든.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이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왜 요거 진주 대첩은 대첩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진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에선 절대 패배를 하면 안 돼. 물론 모든 전투는 나도 패배하면 안 돼. 근데 진짜 진주만큼은 정말 함락이 되면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시민 장군이 멋지게 이 진주 대첩을 이끌고 이 김시민 장군은 진주 대첩에서 전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조선이랑 나라랑 어느 나라랑 4대 관계라 그랬었지? 맞아. 중국, 명나라였잖아요. 이 명나라에서도 조선이 지금 위험해? 그럼 안 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해가지고 명에서도 대군을 보내주게 됩니다. 선생님, 카메라 옆으로 가야 되니까 잠깐만. 야, 좋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조명연합군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조명연합군. 조선이랑 명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조명연합군을 맺고 우리 다시 이제 1593년으로 넘어가야 돼. 1593년 이제 평양선을 다시 탈환해 와. 평양성. 평양성은 고려 당시 이제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의 수도였었단 말이에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잖아. 개경을 중심으로 보도 조금 더 서북 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탈환에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만 벽제관이라고 해가지고, 벽제관은 이제 경기도 저기 고양시에 있어. 고양에 있는 이 벽제관 전투에서는 명군이 엄청나게 패배를 해. 우리도 막 명군을 엄청 막 믿진 않았단 말이야. 명군 오이 믿고 있었다고, 명나라가 다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그랬지만 이 명군이 대패를 하면서 우리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바로 보라색 이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행주상성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게 아까 얘기한 임진왜란 3대 대첩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니 이 이후 이제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한도했었어. 때는 1593년 10월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명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휴전을 한단 말이야. 이제 그만, 얘들아, 이제 그만. 선조도 다시 돌아왔고, 전투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없어. 게다가, 이렇게 조명연합군 맺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옥사당한, 꼭 기억해달라 그랬잖아. 옥사당한, 옥포,
그렇지, 옥포, 사천, 당포, 그리고 한산도.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이렇게 4번의 대승을 거뒀었던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았어. 이후 1년 동안 부산포 쪽으로는 들어오지도 않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해전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던 건 일본군한테 정말 인상 깊은 두려움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당시 우리 한반도 지도가 저기 있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가 전라도야. 그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순신은 전라 좌서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야. 그래서 이 전라도를 수호해서 보급이 끊기지 않게 했던데, 보급로를 지킬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일본 왜군의 수륙, 물과 육지라는 뜻, 수륙 병진 작전에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지. 수군과 이 육지군인이라는 건 당연히 육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병마사와 같은 이 육군들, 그리고 수군들, 병사들이 전진하는 이 작전들에도 패배, 완전한 이제 좌절감을 안겨주게 된 거지. 두려움으로 남았댔잖아. 그래서 무난하게 우리가 휴전을 할 수가 있었어. 휴전을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만 있을 거야? 그럼 안 되겠지. 언제 또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 사이는 휴전 상태야.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라 그래서 20살이 넘으면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다 어디를 가? 군대를 가고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항상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딱 휴전 상태니 이때 딱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보완해야겠다. 조선이란 나라를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이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협상 이후의 모습인데, 조선에 전열을 이제 정비를 해. 우리나라는 아까 일본은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7년 이상을 준비했었다고 그랬지? 7년 이상을 준비했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군인대가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 우리는 200년 동안 지속되는 평화 때문에 막 군대의 중요성을 조금 잊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절반 이상이 군인이 아닌 절반 이상이 농민이거나 노비인 나라에서 군대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정말 그럴까? 뭐 숨겨놓은 군대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숨겨놓은 군대는 따로 없었었지. 그런 비장의 무기, 아이언맨 같은 그런 거는 없었지. 하지만 우리가 군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딱 수용을 해서 전열을 정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해. 이후에는 소구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우리나라의 군대, 정말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싸우게 될지 모르는 곳에는 항상 군대를 파기방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노비부터 평민, 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소구법이었거든. 이 소구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던 군사들이 바로 소구군이야. 이후에도 우리는 화포를 개량했고, 원래 일본에서만 조총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당연히 일본군을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조총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져갈 거야? 아니잖아. 그치? 조총은 남아있겠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도 조총을 만들기 시작했어. 일본은 왜 조총을 먼저 쓰게 됐을까? 우리나라보다. 그거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때문이야. 포르투갈은 제일 먼저 인도를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해를 하면서 인도를 처음 가게 돼. 그 과정에서 이후에 일본이랑도 수교를 하면서 조총이라는 게 거래가 되고,
포르투갈에서 쓰던 이 조총이 일본한테까지 교류가 되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된 거야. 교역을 한 거지. 근데 일본에는 조총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조총이라는 거는 없었어. 그래서 사실 이 병력 자체만으로만 봐서는 일본이 이겼어야지 맞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이렇게 동래성에서 거짓말을 하고 달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웠었다. 자, 이렇게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을 제작했다까지. 이후에는 군대, 우리나라의 군대 직업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게 중요하지, 우군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야. 우군형까지 됐을까요? 우군형. 우군형은 일종의 직업군인이 된다. 직업군인.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훈련도감이었어. 이렇게 도감이라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책이 아니야. 도감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도 교정도감, 교정도감, 최충원 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도감은 일종의 기구야. 훈련이니까 뭐겠어? 군사기구겠지? 이렇게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가 양성되고, 그 이후에는 소고군, 이후에 어영청 소고군은 이제 지방군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지방군이고, 지방군인 소고군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의 중앙군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그리고 금이영까지 5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마지막 금이영이 만들어지면서 훈련도감이 완성이 됩니다. 우군형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거든? 그 부분은 선생님이 여기 한번 싹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다시 돌아왔어. 아까 휴전을 했다 그랬었잖아. 조명연합군이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싸우게 됐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건율 장군이 행주 산성에서,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했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명연합군 명나라랑 일본이 잠깐 우리 휴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우리가 이제 명나라는 여기 왜 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조선이랑만 친해서라고는 할 수 없어. 조선과 4대 관계여서,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일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정명가도를 이야기했었잖아.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터라라고 얘기했던 거야. 즉슨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명나라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 너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뭔데 그래서? 너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 안 쳐들어가고 마음을 접을 테니 이렇게 하자. 당시 명나라 황제의 딸이 있었어. 명나라 황제의 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결혼시키자는 거야. 첩이야, 첩. 아내도 아니고 첩으로 결혼을 시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어? 정신 못 차렸구나. 다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1597년에 1월 달에 다시 시작하게 됐던 전투. 정유년에 다시 한번 우리 게임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뭐라고 떠? 재시작이라고 뜨지. 맞아. 그래서 정유재난이라고 하고 있어. 정유년에 다시 한번 재시작, 난이 재시작되다 해가지고 정유재난이야. 알겠지? 자, 정유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정유재난에서는 칠천량 해전 했고,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병력 손실을 하게 돼. 이것도 정말 긴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해줄게. 아까 얘기한 경상우수사였던 원수사 있죠? 원균. 이 원균이 정말 많은 이 거북선과 판옥선을 가지고 해전에 참전을 했는데, 배를 다 해먹었지. 정말 그 많은 배를 결국에는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셔지게 돼. 그래서 이 이후에 명량 대첩, 영화 명량도 나오잖아. 명량 포스터에 딱 뭐라 나와 있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왜 12척의 배가밖에 안 남아 있었겠냐고. 약간 그런, 선생님이 어제 영화 보다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었거든. 명량 대첩에서 또 엄청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었죠. 이순신 장군. 아까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면서 정이품 상으로 승진까지 하셨었거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마침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사했다라고 난 들었었어. 전사했다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같이 싸웠나? 같이 싸웠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그래서 왜 전사를 했지? 근데 병사했어요. 병사. 병으로 죽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으로 죽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어때? 왕이 지금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가 죽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항복 이거잖아. 그래서 이 명량대첩 이후에 일본군이 항복, 우리 그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안 올게, 우리 갈게 이러는 거를 이순신 장군이 선조한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얘기해. 선조, 우리 조선의 왕 선조한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 지금 쳐야 된다고. 그래야지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지금 치지 않으면 이 소인의 진짜 평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량 대첩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또 승리를, 일본군과의 우리 마지막 전투였어요. 승리를 하게 되지만, 알다시피 우리 이 얘기도 알지? 문대 활을 맞아가지고 죽은 건 아닌데, 어쨌든, 포를 맞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노량 대첩이었다는 거,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우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싸웠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었던 의병군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싸우려고 우리나라에 왔다가도 우리나라에 반해서 우리나라 편에 서가지고 싸웠던 사람들도 있었어. 이거는 진짜 픽션이 아니야. 영화에 나왔다고 픽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픽션이 아니라 진짜 그랬었던 일본군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했었다 그랬잖아.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 죽었으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원래는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누르고 다시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한반도에 조선에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도쿠가와는 아니에요 하면서 거의 저 최후방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 지난번엔 참 미안하게 됐어. 근데 너네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너네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다 그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자서 그런 거야. 우리는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본이랑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수교를 하면서 이후에도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이고요. 이후부터는 광해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해군.